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고요. 저 출근할 때 반소매 입고 나왔는데 쌀쌀함을 느끼겠습니다. 이제 뭐 가을 날씨로 완전히 접어든 것 같고요. 네네. 이럴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독감 예방주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에 독감까지 오면 이거 정말 난감하죠. 기존에 무료 접종하셨던 분 플러스해서 만 14세부터 18세 그리고 만 62세부터 64세도 올해는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실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치면서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또 전남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도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 예상부터 살펴보시면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낮까지 최고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남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더위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6도에서 21도, 한낮 기온 25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또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밑돌면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는 8사 주택공급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사전 청약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2년간 수도권에만 6만 가구가 사전 청약 물량으로 풀립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 3만 호씩 조기에 분양됩니다. 주택 공급 신호를 줘서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3040 세대의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해서 최근 가열되고 있는 매매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체 물량 중 30%는 신혼부부에게, 25%는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정부는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 신청자의 약 3분의 2가 30대, 40대라며 이들의 매매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 청약 이거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격이 될까? 이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토부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홈페이지에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간 무려 65만 명이 방문했는데요. 국토부 홈페이지가 이렇게 인기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청약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는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에는요. 12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들의 청약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죠. 우리가 사실 요새 너무 자입이 작은 것만 나와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형 면적에 대한 비율도 한 50% 정도까지 최대 늘어난다고 하니까 집 퀄리티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집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기대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면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진행된다 이 얘기인데요. 우선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청약이라는 단어는 뭐 쉽지만 사전 청약 이러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 아파트는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전 청약은 이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약을 본 청약,
이것보다도 1, 2년 앞서서 미리 한번 뽑아 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본청약 때까지 원래 우리가 제시했던 그 조건을 지킨다면 확정이 돼서 그 아파트 당첨이 유지되는 이제 그런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총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을 할 겁니다. 예. 내년에 3만, 후년에 3만인데 여기에는 이제 3기 신도시의 물량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한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서울에 알짜배기라고 좀 관심이 많은 공공택지에 공공분양한 아파트도 네. 포함이 돼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서울은 용산 정비창 부지 그거 아주 관심이 많던데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공개는 안 됐습니다. 아, 그거 안 그러나 아마 차근차근에 어쨌든 사전 청약 제도로 그것도 공개가 그래요?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요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청약에도 청약 자격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 공공분양에서도 이제 청약 자건이 필요할 텐데 네. 크게 보면은 일단은 뭐 집이 없어야 된다라는 무주택 요건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다른 곳에 또 당첨되는 뭐 중복 당첨도 안 되고 네. 거주 요건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당첨할 때도 네. 마찬가지로 거기에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한번 당첨되면 또 당첨이 안 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 조건도 있고요.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당국은 좀 자격들을 완화해서 네. 좀 더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저번에 사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특별 공급 부분 뭐 신혼 부부 뭐 생애 최초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사전 청약에 여러 가지의 의도와 목적이 있지만 최근에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청약 가점이 워낙 낮아서 일반 아파트 청약이 안 돼서 집을 막 사는 그런 부분을 좀 막으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 청약 물량을 보면 한 55%는 네. 특별 공급 제도라고 해서 일반 이런 막 그 당첨이 아니라 예. 따로 라운드를 빼서 네. 따로 이제 뽑아놓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네. 물량이 상당히 큰데요. 가령 신혼부부가 있고요. 네. 네. 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다자녀, 네. 아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전체 사전 청약의 55%를 이제 따로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올해 딱 30살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대부분 3040에 그렇죠, 해당이 되는 그렇죠. 것들이라. 3040이니까 제가 이제 딱 30이잖아요. 결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결혼해야지.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같이 미혼인 사람들을 위한 뭔가 대책은 없는 것 같아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전 청약을 더 많이 관심을 갖지 네. 않나 보여지는데 우리 장려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암만 노력을 지금부터 해도 일반 민간 택지의 이 청약 가점 쪽이나에는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아이고. 우리나라의 분양은 현재 이제 가점 제도라고 해서 네. 얼마나 뭐 납입을 많이 했을까, 무주택 기간이 길었을까, 결혼 후 뭐 자녀가 이렇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소외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으로 네. 당첨이 청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영끌이라고 해서 막 예. 영혼을 끌어다가 뭐 말고 이제 이런 순환이 나와서 저는 좀 청약 제도를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인데 이게 워낙 큰 얘기니까 네. 아직 정부는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대부분 점수 이제 가점제니까 그 가점 계산하다가 아이고 안 돼. 내 그냥 사자. 이렇게 가는데 1인 가구는 더더욱이 그쵸. 그렇거든요. 근데 네네. 1인 가구 수는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당국도 이 점을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1인 가구가 30% 비중에 예. 이르는데 이분들도 이 집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청약 가점제에 따르면은 거의 아예 명함도 못 내밀게 되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네. 그리고 이 3기 신도시에는요, 거주 의무에 따른 지역 우선 공급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략을 또 짜는 분들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이제 전략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번 사전 청약 때 내가 원하는 그 물량에 당첨이 될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거주 의무 우선 원칙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해당 지역에 사는 분 뭐 30%, 도민 뭐 20%, 그 외 수도권 뭐 50% 이런 식으로 좀 거주 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아니면 또 서울 사는 분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문의와 의문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 3기 신도시 쪽으로 간다.
그러면 고기 걸 청약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사 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와요. A라는 곳인데 난 딴 데 산다. 그러면 확실하게 거기 아파트를 거기 이사 받으려면 가서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왜냐하면 잘 보시면 꼭 그 지역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외 지역에도 이제 TO가 있고요. 예정 물량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당첨이 되면 좋지만 당첨이 안 되면은 이사 비용이라든가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원하는 곳에서 과연 그 살지 않는 분들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이 또 이사 가셔도 되지만은 저는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이거 점수 재고 뭐 이러니까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대학 컨설팅 받듯이. 그러네요. 아니 이거 저 청약 당첨 컨설팅 생기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쪽으로도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가잖아요, 많이. 그럼 전월세가 그 지역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이제 원치 않은 부작용이 이제 나오는 조짐이 좀 보입니다. 특정 지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물량이 있어요. 사전 전략. 그럼 이제 A 지역이라든가 B 지역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냐. 우선 당첨할 확률을 높이려고 그 지역에 일단 산다. 근데 사는 건 안 되잖아요. 무주택자만 되니까. 그럼 뭘 사겠습니까? 전세나 월세 살겠죠.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조금씩 요동치게. 왜냐하면 수요가 몰려서. 그래서 가령 이제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통 이게 30평형이 5억 원대, 6억 원대 전세였는데 1억이 뛰는 8, 9월에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이런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모습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는데 이쪽 지역이 또 인기라면서요. 그리고 좀 서울 남쪽에 있는데 청사에 있는 그쪽도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아끼세요. 지역을 언급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천인 것 같은데 가천 종합청사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후년에 나올 물량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따로 빼서 당국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신청받아요? 일단은 계약이 이제 내년 3만 가구, 후년 2022년 3만 가구인데요. 내년은 지금 계획이 7월, 8월 정도부터 이제 오픈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수요자분들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셔서 일정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기간이 다릅니다. 가령 7월, 8월 보면 인천 계양, 또 서울에는 노량진 인근 부지라든가 또 의왕이 있고요. 9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그리고 남태령 또 그다음에 11월에는 부천, 하남 교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게 내년이고요. 2022년에 또 3만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또 용산 정비창 등이 있는데 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잘 보시면은 아까 말한 그곳, 과천은 왜 없지? 하고 용산의 캠프캠은 왜 없지? 또 가장 많이 언급됐던 태릉 없어요. 잘 보셔도 좀 없잖아요. 서부 면허 시험장도 없죠. 없죠. 이건 왜 쏙 빼놨죠? 당국의 지금 입장은 이겁니다. 워낙 관심이 높잖아요. 그런데 가령 태릉 그 C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픈을 하기 전에 거기 동부간선이 너무 교통이 막히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내놓겠다. 교통대책 깔끔하게 해놓고 하겠다. 그 전에 사전을 좀 다지고 또 과천이라든가 캠프킴 저기에도 좀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에 왜냐면 저게 몰릴 게 거의 확실하니까. 캠프킴은 뭐 미군 반환 다 되고 하겠다. 저기 나오네. 그런데 아마도 좀 더 정교하게 계획을 짜겠다라고 해서 이번 6만 가구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연내 한 곳 한 곳씩 아마 사전 청약의 일정들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전 청약 그 시점에는 소득 요건이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연봉이 막 오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앞서도 이제 이런 조건을 상당히 완화하겠다라는 게 당국의 방침이었잖아요. 그만큼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넓히겠다는 건데 그럼 장려훈 아나운서처럼 이제 사전 청약 때는 소득 조건이 됐어요. 근데 막 쑥쑥 승진을 합니다. 막 그래서 소득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본 청약 때 상실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몇 외에도 이 소득만큼은 사전 청약 때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집을 사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조건은 아니고요. 소득 조건에 한해서만은 이렇게
이렇게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글쎄, 이번 공공분양이 집값 잡는데 뭐 일조를 할까요? 어떨까요? 일조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장의적인 이제 측면이 큰데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저게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고가 주택의 평균 가격, 매매된 평균 가격이 오른쪽에 붉은 막대고 주황색이 소위 말하는 중저가인데 잘 보시면 1월하고 8월에 고가의 매매 평균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좀 떨어졌어요. 안정세죠. 근데 중저가는 상당 부분 치어오르는 것을 저기서 느낄 수 있는 해석은 뭐냐? 실은 요즘에 이제 부동산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다 집값의 수요가 높아졌죠. 근데 막 18억짜리 집은 살 수가 없으니까 저런 아파트라도 내 집을 가지려고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막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게 되니까 당국은 저런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이렇게 사전 청약을 통해서 적어도 저쪽 중위권 주택에 대한 실수요는 좀 딴 데로 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있어서 이번 사전 청약 대한 물량들 계획이 좀 정교하게 잘 짜져서 저런 수요들을 좀 흡수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집니다. 근데 중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를 두고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명훈 아나운서 혹은 이제 30대 후반은 청약에서는 안 돼요. 가점이 지금 84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가점제. 최근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 만점자까지 이제 나왔더라고요. 만점을 받는데 놀라운 점수예요. 수능 아니에요? 84점 만점이 나왔는데 3040, 특히 2030은 아예 엄두를 못 내서 이제 패닉 바잉이 나온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정부는 이번에 사전 청약을 통하여 좀 흡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약 점수 하니까요. 나 평생 이거 점수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아까 수능 말씀하셨지만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집값이라는 게 상향 평준화 여기서 이제 멈추니까 집이 없는 사람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고 말이죠. 저예요. 멀리 가실 것도 없고. 저 이번에 그 전세도 이제 만기돼가지고 자꾸 집 보러 오겠다 그래가지고 요새 그것도 좀 스트레스인데 사실 몇 년 사이에 집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정책도 뭐 2030 얘기 나왔다가 이제 3040 얘기 나오는데 저희 50이거든요. 50도 지금 집 전체 평균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 도리가 없습니다. 진짜 걱정이 태산이라니까요. 근데 또 방법 없나요? 이사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좀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리고 이호선 선생님은 그러면 청약 가점은 높겠네. 청약가 좀 해봤는데 이번 생엔 택도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 해봤는데 저희는 70점 조금 넘더라고요. 애를 하나 더 낳아요. 지금요? 미안해요. 네네. 지금 좀 몇 년 지나면 젊어 보여서. 연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앞서 얘기 좀 더 해보자면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나는 사전 청약 해야지라고 해서 전세 수요로 몰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기존에 사셨던 분은 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5% 이내에서 뭐 안정되게 이 전월세 계약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은 최근에는 굉장히 좀 올라 있거든요. 이런 부담들이 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또. 그거하고 관계는 없어요. 대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선, 선거다 하면 돈이 많이 풀린다. 많이 풀리니까 주식 부동산을 계속 오른다라는 그런 문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이미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렸기 때문에 더 풀 돈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점들도 실수요자분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 특히 저금리가 지금은 막 몇 년 갈 것 같지만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니까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도 꼭 실수요자분들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로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보죠. 금주시 탑3.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요. 3,000원 빵에 배달비 4,000원입니다.
배달에 대한 지금 얘기 나왔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 많고 재택근무하고 이러면서 집에서 배달 뭐 시켜서 뭐 드시고 이러는 분들 점점 많습니다. 그런데 배달 시간도 지금 길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배달 요금이 올랐어요. 막 올라요. 네네. 예,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집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많아요. 배달 많이 실제로 그러시죠?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엔 집에서 하루 3끼 먹으니까 아내한테 삼식이라고 욕을 얻어먹어서 점심은 나가서 도시락을 사와요. 그리고 저녁은 가까운 데 가서 먹으려도 못 나가니까 네. 같이 도시락을 사고 집으로 와요. 이런 거죠. 그래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 못하는 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오죽하면 김치를 담네요. 김치 담고요.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장롱 다 열어가지고 이전에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몇 가지 가구 아주 간단한 거 사거나 아니면 DIY로 이렇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해가지고 이제 해놨더니 무너졌네요 어제. 잘 못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이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시다라는 게요. 확실히 수도권 주민 이동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휴대전화 또 대중교통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이동량이 25%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집에만 있어요. 친구도 네, 안 만나고. 근데 생활 중에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배달 음식. 저도 막 하루 3번씩 띵동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이거 맨날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늘어났어요. 특히 뭐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직장인들 봤는데요. 요즘에 뭐 대형 인터넷 기업을 해갖고 재택근무가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일반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사실은 도시락 배달에서부터 해갖고 배달시켜 먹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부들도 요새는 다 식재료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고요. 심지어 70대이신 저희 시어머니도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시거든요. 요새 식재료 주문은 인터넷이 대세라고 할 정도로 이거 다 배달이잖아요. 네.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한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에 따르면요. 지난달 마지막 일요일인 30일에 하루 동안 접수된 주문 건수가 약 57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7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6일 45만 건보다 이 또한 25%가량 증가한 추세라고 합니다. 그거 이렇게 뭐 숫자로 여러 가지 얘기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전체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보면 명확하게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두 개의 톱 배달 앱 기준으로 봤었을 때 7월 기준 매출액이 6조 4천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음식값하고 배달료 다 포함한 가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기에 많이 저렇게 다 쏠려 있다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수요가 몰리니까 이 배달 업체에서 일부 배달 업체에서 배달비가 급격하게 올랐다. 이러더군요. 제가 좀 꼼꼼히 따져봤는데요. 제가 저녁 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닭발을 배달해서 시켜 먹는데 전에는 1,500원에서 2,000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시키니까 주말에 뭐 보쌈, 닭발 뭐 시키는데 배달비가 무려 4,000원으로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 근데 우리가 이게 배달비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최소 배달하기 위한 기본 금액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빵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빵 하나 딱 클릭한다 그래서 평 오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이상 혹은 15,000원 이상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혼자 사는 분들 같은 경우 그 빵 언제 다 먹습니까? 이게 지나치게 오히려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게 되는 것도 사실 있어요. 글쎄 배달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인건비가 오르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로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라이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배달해준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날 경우에는 그분들 갑작스럽게 어디서 모셔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한 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건비 같은 것들 뭐 인건비라고 하는 게 이 교통으로 다 준비를 하는 거니까 보험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오른 거고요. 또 업체들도 평소에는 배달을 안 했던 이전에 배달을 안 했던 업체들도 다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러면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배달앱 내에서 눈에 띄는 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료, 수수료 이런 것들을 또 업체들에게 요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배달앱에는 계속 비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걱정이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타격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 배달료가 오르면서 자영업자분들의 부담감도 더 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달 들어서 한 배달 대행 업체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배달 대행비가 기본 요금을 3,500원에서 4,500원으로 1,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여기에 요즘 비가 많이 오거든요. 물론 이제 사고도 조심해야 되는데 악천후에는 500원이 더 올라갑니다. 이 경우 점주분은요. 배달 대행 측에 고스란히 5,000원을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처럼 배달 대행비가 음식점주의 금식거리로 부상하니까요. 어떻게 되냐. 우리 가게만 하는
점원을 따로 뽑습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오토바이를 하거나 아니면 아들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가족들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값도 오르고. 당연히 오르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음식값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00원짜리를 시켰는데 배달료가 2,500원이야? 그러면 이제 2,500원은 아깝거든요. 근데 다른 업소를 딱 보니까 여기는 12,000원인데 배달료를 안 받네? 그럼 사실은 뭐냐면 음식 가격을 그냥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를 받는 게 왠지 뭔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것처럼 소비자가 느끼니까 음식 가격을 올려서 이 음식업자들은 그 간격을 메우는 건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결국 배달 수수료는 소비자가 내는 그렇죠. 부담하는 거네요. 양쪽이 나눠내는 거죠. 자영업자 쪽에서 한쪽 내고 소비자가 한쪽 내고 양쪽이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가장 힘든 건 이 두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배달비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전화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방문 포장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게다가 이 배달이 시간이 보통 한 20분 걸린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한 30분 걸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닭발 식으면 맛없거든요. 치즈 퐁듀 같은 건요. 치즈가 굳어갖고 오면요. 이거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리 전화해놓고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인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미쿡 같은 경우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방문 포장 같은 경우 그냥 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해서 배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해서 포장해 오는 게 되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특정 요일에 배달해서 가는 것보다 포장해서 하면 더 쌉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요 식재료를 포장해서 오는 게 완전히 이제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니 피자 같은 거 시킬 때도 그거 얼마 안 가면 있는데 꼭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 근데 그거 주문해놓고 가면 30-40%가 할인되고 맞아요. 그러면 내가 그 배달료를 내가 갖는 거잖아. 이런 것도 좀 쓰고 현명하게 하여간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주의 탑3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부적절한 사랑의 결말입니다. 제자를 폭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둘이 부적절한 사이였다. 야, 이거. 그렇습니다. 뭐 아침에 다루기 적절한 소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의 40대 여교사라고 합니다. 이 교사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제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서 이 과정들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관계에서 고등학교 제자하고 이 여교사가 여러 차례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나이 차이 역시도 뭐 교사와 제자니까요. 20살 이상이 난다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니 뭐 20살 넘게 차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을 통해서도 봤던 것처럼 나이 차이가 문제는 아닌데 막상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이 나이하고 직업과 관련된 걸 딱 빼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불륜 드라마 같아요. 근데 사실상 봤더니 선생님하고 제자이고 이 둘 간의 관계가 폭행도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만 알고 봤더니 부적절한 관계다. 아, 이거 완전히 충격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0대와 40대, 50대와 30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세상이 있는데 40대와 20대인데 제자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관계가 애매해지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사회 규범이 무너지지 않는가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와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여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은 하지는 않고요. 입건해서 조사를 중이고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일을 잠깐 중지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직위 해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최초 사건은 폭력과 협박이었습니다. 근데 여교사가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폭행과 협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새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연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령 뭐 싸움을 했다고 할지라도 싸움을 하면 양쪽 다 피해를 준 거잖아요. 어느 한쪽만 처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여교사를 피의자로 삼아서 조사를 하는 거고 여전히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정말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봐도 이 양쪽에서 한쪽에서 고발을
반발을 하고 또 한쪽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느냐지 잘못이 없는 쪽이 어떻겠어요. 따로따로 봐야 되죠. 이런 경우에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적용한 걸로 봐서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일단 정말로 두 사람이 합의한 관계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이런 사건의 경우에 요즘 경찰이든 검찰이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에게 꽤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피로 예상의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용된 혐의로 봤었을 때는 16살은 넘지 않았나 지금 싶은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두 사람이 합의해서 관계를 가진 거라면 그 자체로 역유사를 처벌할 수는 없는데 예외는 있어요. 만약에 학생이 뭐 좀 나이가 어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뭔가 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건 가짜 합의라고 봐서 여전히 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아침이긴 합니다만 스승과 제자 간의 이런 성관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요.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무죄로 판결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예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재판까지도 안 받는다라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중학교 미혼인 30대 교사가 남학생과 제자와 역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검찰에서 아예 재판을 넘기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가 그때는 13살은 넘었었거든요. 13살의 나이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13살이게 되면 어느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라고 우리 법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폭행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성매수를 했다거나 그런 건 이제 별도의 불법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뭐 부적절해 보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참 조심스러운 게요. 왜 우리가 그루밍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뭐 스승과 제자 간의 여러 가지가 해서 이게 사실은 13세 기준이라는 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이게 사실은 스승 입장에서 제자를 뭔가가 이게 또 설득하고 또 뭔가 꼬드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까 그 성적 자기 결정권 말씀하셨는데 그게 13세에서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13살이 안 됐을 때, 미만일 때, 이거는 이제 만으로 따진 겁니다. 그럴 때는 설령 본인은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게 합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건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폭력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13살 너무 낮다. 특히 올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렸던 게 이른바 N번방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자들이 대부분 중학생 이런 어린 아이였는데 그래도 13살은 넘었다는 이유로 아이 그럼 처벌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법을 바꿔서 5월 19일자로 형법을 바꿨어요. 13살이 넘었더라도 16살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16살로 나이를 확 올린 거죠. 그전에 여전히 이 성인이 미성년자와 16살이 안 된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바꿨고요. 성년이라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경우에 이유는 뭐냐면 미성년자들끼리의 관계일 때는 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네, 금주의 이슈 탑3 1위 보겠습니다. 1위는 2차 재난지원금 나는?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에게 별도 증빙 절차 없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매출 하락이나 소득 감소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자료로 신속하게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까 마음을 졸이던 자영업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주변 보면은 다들 간판을 다 내리고 있거든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200만 원으로 일단은 월세를 충당을 해야겠죠. 정부 여당은 이르면 모레 구체적인 지원 업종과 금액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2차 재난지원금 7조 원대 규모라고 그럽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선별지급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죠? 아직? 네,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안이 거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큰 취지는 뭐냐면 이번에는 자영업 특수고용직 저소득층을 이른바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새 희망 자금이라는 걸 지원을 하고요. 고용 상태가 좀 특수한 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더 많이들 잃으셨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드리고 또 기존에 이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걸로도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또 아이들 학교 보내지 않는 집들 이 아동 특별 돌봄도 지원 대상을 좀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지지 않고 전 국민 이거는 전체를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여기서 전체라는 것은 통신을 쓸 수 있는 나이에 전체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2만 원씩인가 지금? 네, 2만 원씩. 네. 근데 자영업자가 대상이긴 한데요. 이 역시도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예, 이게 정책 자체가 핀셋 지원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위험군 12개 시설이 지금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사실상 영업을 못 하는데 여기도 다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노래연습장이나 뷔페나 PC방 같은 곳들이 지원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유흥주점 같은 것들은 고위험군이지만 여기서 지원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빼고 주느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액수가 지금 전해지는 것으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예, 어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이제 코인 노래방 운영하는 업주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핀셋 지원에 대해서도 이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뭐냐면 올해 들어서 거의 영업을 못했다. 거의 석 달째는 아예 문을 닫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2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냥 끝날 일이냐. 아예 정부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시설은 아예 석 달째 문을 못 열고 있는데 그럼 매출로 따지거나 임대료를 따졌을 때도 200만 원 가지고 아예 턱도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에 맞춰서 지원금을 좀 정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PC방을 하면 저도 2000년도에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었는데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국인터넷 PC 문화협회장이 말하길 PC 100대 기준 가게 한 곳 고정 비용만 한 달에 평균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회사에 게임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합금지 명령 기간 가게 한 곳마다 발생한 평균 1,800만 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액이요. 근데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이분들도 불만이지만 또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분들도 또 불만이 많다고. 그러니까 12개 시설은 아니더라도 이 영향으로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매출이 급감한 걸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국세청 자료 같은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다 국세청에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용카드 매출액 같은 것을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아니면 전전달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 이런 것을 증명을 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자영업자는 어쨌든 소득이 아니고 매출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확실할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큰 숙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다. 매출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1억 원의 매출이 나오던 곳이 5천만 원으로 매출이 들었으면 50%가 줄었습니다. 반으로 준 거죠.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의 매출이 나온 것이 3천만 원으로 매출이 줄었으면 40% 매출이 준 겁니다. 그럼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더 많이 줄어든 것은 5천만 원을 여전히 벌고 있는 1번이 더 많이 50%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게 뭐 소득으로 따지게 되면 3천만 원 벌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고차방정식이에요, 진짜. 분명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매출 감소했다는 증빙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잡음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업계에서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분 매출 신고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드를 안 받고 현금으로 줘라. 현금으로 하면 내가 일정 부분 좀 더 할인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득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꼼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현재 이번에 하고 있는 이번 상황에 대한 매출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번 지원금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복잡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모호하거나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틈을 이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더 기준이 명확하게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노점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현금 거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부신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어려워서 뭐 세금 시중고 같은 것도 엄두도 못 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액, 뭐 동전 몇 개 이런 정도로 해서 현금만 썼던 곳들은 이게 증명할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소득 계층으로 또 지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지원 대상에서는 받기 어려운 건 현실이죠. 그러면 프리랜서들도 지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까부터 그걸 꼭 여쭤보시면 두 분이 프리랜서. 뭐 이런 경우 이제 특수고용직이라고 분류를 법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정해졌고요. 지원금 역시 1차 지원금 때는 1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200만 원으로 좀 늘렸어요. 학습지 교사라든가 강사분들,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분들, 뭐 이런 또 특수고용 근로자라고 하죠. 거기에 프리랜서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분도 혹시 줄어들었다면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강사분들은 진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다 많이 모여야 되니까. 저기도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강사들은요. 거의 일이 없고요. 그렇죠. 요즘 만나서 공부도 못 하고요. 그냥 인터넷으로 서로 뭐 하고 지내. 그게 하루 종일 일과예요. 안부 묻는 정도. 그러니까요. 아까 통신비 얘기 잠깐 해주셨습니다만은 처음에 이것도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지원 대상을 17살부터 34살 그리고 50세 이상. 그러면 중간에 많은 분들이 빠지게 되잖아요. 글쎄. 35세부터 49세가 빠지는데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여길 왜 빼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료 논의도 좀 있었다고요? 지금 착한 임대라는 게 이제 임대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깎아준 만큼 한 50% 정도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이미 끝났어요. 6월까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말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또 이제 이 시기가 또 문제잖아요. 이게 과연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추석 전에 정부에서는 지급을 하겠다 이건데 이게 가능할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소개해드린 것만 해도 저걸 어떻게 결정을 하지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전에 다 드리면 좋겠지만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상자가 됐습니다라고 통지까지는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주지를 못하더라도 대상자. 일단 마음은 좀 풍요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주변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무슨 얘기 합니까? 다 신경질 내요. 주려면 다 주지. 뭐 일부만 주는데 그 기준도 또 뭐 해가지고 똑같은 논의가 또 나오게 하고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논의가 또 시작됐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니까 좀 답답해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말 어려운 분들을 먼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나온 거 보니까 통신비 1인당 2만 원. 이거 무슨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이 많습니다. 요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직접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건데, 모쪼록 하여간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건강을 좀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닥터가 간다에서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수산시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수산시장에서 21년째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오늘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알죠. 알고 계시죠? 네네. 저희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 자, 오늘 어떻게 회식인가요? 아니요, 오늘 사례자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습니다. 사례자분이 여기 계시다고요? 이야, 오늘 방송 날로 먹을 줄 알았더니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세 번째 사연을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쌤 준비되셨죠? 네. 영상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로 시집은 나르기제입니다. 제 남편은 수산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발목에 다쳐서 잘 안 나서 아프고 있어요. 아파도 하루도 못 쉬고 힘들고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건강이 걱정이 돼서 신청했어요. 닥터가 간다. 도와주세요.
우리 방송이 이제 글로벌하게 갑니다. 외국분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사실 아내분들이 병원을 가라 해도 왜 남편분들은 병원을 안 갈까요? 뭐 사실 병원에도 아내분의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만나러 가시죠. 네. 닥터가 간다. 고! 너무 귀엽게 하신 거 아니에요? 출발! 원장쌤, 혹시 이 노량진 수산시장 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네. 도심 속 바다 세상, 노량진 수산시장이 도착한 닥터가 간다. 저 국기가 보이는데요? 저기 아닌가요? 여기 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혁 씨인가요? 예. 드디어 김재혁 씨를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게 앞을 봤는데요. 태극기도 있지만 좀 색다른 게 우즈베키스탄 국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 아내가요, 우즈베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기를 2개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한국기만 쓸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아내분이 우리 방송에 남편분 좀, 우리 남편 살려달라. 우리 남편 아픕니다. 좀 고쳐달라.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죠. 잘 몰랐죠? 예. 그러니까 아내분한테 너무 잘해주는 남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뭐, 아내 자랑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애가 셋이거든요. 이거 애가 셋입니까? 저도 애가 셋이고. 그러세요? 예, 육아도 잘 보고요. 또 이제 한국식도 잘해요. 근데 김재혁 씨가 일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올해 지금 21년 됐거든요. 21년이요? 야, 21년이면 진짜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21년 동안 수산물 장사를 해온 김재혁 씨. 육체 노동이 많은 장사를 오래 해오면서 아픈 곳은 더 많아지고 코로나로 손님까지 급격히 줄어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모든 걸 참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잘것 없고 되게 좁은 장소인데 1.5평짜리 이게 작은 장소인데 가족을 위한 장소. 그러니까 여기 생계가 여기 달려 있으니까 꿈을 키워 나가야죠. 그래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손님이 몰릴 시간인데도 여전히 한가한 시장. 아픈 몸보다 생계가 더 걱정인데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 부리니까 손님이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니까 힘들어도 뭐 참고 살아야죠. 여보세요? 예. 전화예요? 예, 주문 전화 들어왔어요. 드디어 그렇게도 기다린 첫 주문. 싱싱한 횟감을 골라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김재혁 씨. 일을 할 땐 몸 아픈 것도 있게 됩니다. 어서 예전처럼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요. 기분이야 좋지요. 뭐 좋고 또 뭐 손님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니까 저한테 손님이 제일 소중하거든요. 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 통장, 애기 엄마 통장, 애들 통장. 매일 버는 대로 은행에 넣어야 돼요. 애기 엄마가 엘리베이터에 있는 집에 이사 간 게 꿈이라서요. 돈을 모아야 돼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통장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나도 꿈이고. 6년 전 우즈베키스탄으로 휴가를 갔던 김재혁 씨. 그곳에서 나르기자 씨를 만났는데요. 둘은 첫눈에 반해 결혼에 꼬린. 새 아이까지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팔을 주무르는 김재혁 씨. 팔은 계속 아프니까요. 계속 일을 하니까. 이번에는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사실 얼마 전 왼쪽 발목을 다쳤었다고 합니다. 안 되겠네. 아픈 발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자까지 따로 마련했지만 일을 쉴 수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발목에 무리가 가니까 조금 힘들죠. 가장이니까 계속 해야죠. 뭐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참고 해야죠. 가족을 위해 아픔도 참아야만 합니다.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손을 많이 쓰고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팔꿈치 엘보가 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굉장히 아픈데 이게 볼로 키워놨는데요? 예, 타고 내려가요. 네. 그리고 손목이 여기가 안 좋고요. 김재혁 우리 사장님께서 엘보가 아프다는데 팔꿈치 뭐 이거 아픈 뭐 이러면 어떤 병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외측에 있는 이제 우리 엘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바깥쪽에는 손목을 이렇게 신전 바깥으로 이렇게 펴게 되는 인대들이 지나가는데 손목을 이렇게 펴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뼈랑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이제 아래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 최근에 뭐 발목 좀 다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몇 달 전에요. 일을 하다가 가게에서 발목을 겹질렀어요. 겹질렀는데 처음엔 좀 심하게 부어가지고 살짝 치료받다가 제가 이제 시간도 안 되니 그때는 좀 바빠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낫더라고요. 아픈 부분 한번 제가 봐도 될까요? 네네. 닥터가 간다 현장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수산시장에서 21년 동안 장사를 해온 김재혁 씨의 몸 상태는 과연? 정 선생님, 지금 어떤가요? 가장 불편하신 왼쪽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인대 손상이 의심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바깥쪽 복숭아뼈 쪽 근처에 있는 외측부 인대가 손상을 아마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아직까지 회복이 잘 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 병이 의심이 됩니다. 요거는 일단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정확한 진료를 하셔서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치신 분들은 초창기에는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게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발목 관절염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생님 보셨죠? 병원 가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잘 고쳐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혹시 뭐 일하시면서 뭐 인력들이 좀 필요했다 이런 거 있으면 저희를 좀 이용해서 오늘 그 일을 좀 시키시면 됩니다. 예, 뭐 큰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수족관 청소를 하면서요. 좁다 보니까 이제 생선을 다른 가게에다 이제 맡기거든요. 아, 청소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동만 시켜주시면은 제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그 일을 오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오늘 했으니까 뭐. 오늘 했어요?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정쌤,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선을 이동해라.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오늘 일을 대신해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앞치마 차세요. 앞치마. 같이? 오늘 선생님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야, 수술복 입는 것 같은데. 수술복. 네. 물고기. 가시죠, 동생. 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봐봐봐. 고기를 잡으러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가요. 자, 이렇게. 야, 보셨죠? 생각보다 순하네요. 순해요, 순해. 자. 우와, 야, 나왔다. 자. 어휴, 난리 났다. 나는 회장 왔냐고. 쉽지 않아. 자, 정쌤,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쉽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 저처럼 옷 다 베린다. 동일처럼 옷 다 베려야지. 자, 배우셨어요?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네네. 아, 저는 물이 다 들어갔어. 또 옷 다 베렸어요. 아이고, 물 다 들어갔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장님 되면 이 길로 나가셔도 되는데? 뭐라고요? 이 길로 나가셔도 우리 원장님. 아빠 왔어.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오셨어요. 왜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 아유. 아파? 그럼 물ом 주물러줄까? 아니, 괜찮아. 그럼 얼음 해야 된다고? 얼음만 조금 하면 되지. 쉬는 날도 없고 매일 일하니까 맨날 와서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맨날 이게 해요.
많이 풀었어. 그만해. 하면 괜찮아? 시원하지? 시원해? 봐봐. 나쁘지 않아요? 많이 풀었네. 그것까지. 다음 주 아픔도 참고 견디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 과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 닥터가 간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가족을 위해서 아픔 참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지혁 씨 모습 응원 보냅니다. 네. 수산시장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네. 그 펄딱펄딱하는 그 생기가 느껴져요. 네네. 아, 회도 먹고 싶네요. 아무쪼록 다음 주에는 건강해진 모습의 김지혁 씨 모습을 기대해 보겠고요. 네. 또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닥터가 간다에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기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요즘 운동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집에만 있고 이러면서 정말 운동 좀 안 하게 되는데 네, 사계절 스포츠가 있어요. 바로 서핑인데 서핑이 단순 해양 스포츠가 아니고 해양 안전에도 이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양 안전에 도움을 주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찬란한 쪽빛 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다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서퍼들입니다. 야수를 길들이는 조련사처럼 거친 파도를 자유자재로 타고 넘으며 바다 위를 달리는 서퍼들. 하지만 순하게 길들여진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바로 바다인데요. 살려주세요! 바다에 빠진 익수자 발견. 익수자 발견. 네, 검정색 슈트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심장 증명기 좀 갖다 주세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장한 남자들.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 서둘러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사이 의식을 잃은 듯한 여성분.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익수 사고는 골든타임인 4분을 넘기지 않아야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익수자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촌각을 다투는 상황. 의식이 없는 익수자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해봅니다. 이렇게만 해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다행히 익수자는 무사하네요. 구조 성공. 그런데 갑자기 웃는 익수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 상황이었으면 촉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익수자에 다가가서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을 하고 이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훈련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프보드로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이었네요.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이들의 정체는 혹시 해양구조대원? 사실 이들은 민간 구조단체인 서프레스큐입니다. 서프레스큐란 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 인명구조 활동을 말하는데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익수자를 맨몸으로 구조하는 것보다 서프보드라는 도구에 의지해 구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기상이 안 좋거나 또 파도가 너무 높거나 너울성 파도가 왔을 때 맨몸으로 구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서핑보드로 빠르게 그 익수자에 다가가고 그 파도를 이용해서 또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서프 레스큐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익수자 발견! 익수자 발견! 상황에 따라 구조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구조대원과 표류자와의 거리는 무려 50m. 맨몸으로 구조할 경우 5분에서 15분 예상. 그렇게 되면 골든타임인 4분이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서프보드에 끈인 보드리쉬를 활용해 익수자를 구조하면 구조 시간이 5분의 1로 감소, 3분 이내에 익수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익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구조하는 경우는 일반 해수객들이 이안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안류란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를 말하는데요. 해변 근처에 있던 피서객들이 이안류에 휩쓸려 먼 바다로 표류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튜브가 바람에 떠내려가거나 제어가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 대부분 서퍼들이 가까이 바다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구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서프레스큐 대원들은 익수자 구조뿐만 아니라 바다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강물에 대한 유독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크게 이안류 같은 것도 별로 없어서 안전하긴 한데, 바다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 시간 각각마다 다 다르거든요. 순찰을 돌면서 그날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바닷가를 찾은 이들. 곳곳에 피서객들이 남긴 쓰레기들이 보이는데요. 유리 조각과 같은 위험한 쓰레기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는 바다를 위협하니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해양 환경에도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해양 안전을 위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깃발로 표시된 곳에서 수영이든 서핑이든 그런 구역이 정해져요. 근데 이렇게 레드 깃발이 있으면 거긴 위험 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레드 옐로우 깃발이 있는 곳이 수상인명구조요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블랙 화이트 깃발이 있는 곳에서는 레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서핑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핑을 하시면 돼요. 서프레스큐 대원들의 또 다른 업무는 바로 초보 서퍼들을 가르치는 건데요. 이들에게 서핑 매너를 가르쳐 보다 안전한 서핑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서프레스큐가 되어 있으면 일단 믿고 아이들도 맡길 수 있고 가족이 즐겁게 서핑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강세 기본 소양이라 생각하고 안정감을 들 수 있죠. 여전히 비일비재한 안전사고.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을 하는 수신호 알려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괜찮습니다. 인사이드로 나오세요. 아웃사이드로 나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수자를 구조해주세요. 안전한 해양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프레스큐 대원들. 올바른 서핑 문화가 해변에 정착되길 바라고, 제가 서핑을 정말 안전하고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처럼 올바른 서핑 문화가 자리 잡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저 푸른 하늘을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일기예보 할 때 보니까 오늘 또 뭐 비 온다 이런. 네. 뭔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요. 비가 오면서 그래도 날은 확 선선해서 좋긴 한데 이럴 때 또 감기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역에 따라서 날씨가 조금씩 다르니까 어디 가실 일 있으면 그 지역 날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상정보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